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4.5%로 치솟아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8%로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75%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돌파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64%에 달하는 등 돌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유전자 변이가 32개나 일어난 새로운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검출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변이로 지정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유럽연합 27개국 인구 100만 명당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을 넘어 미국의 2배 수준이며 사망자도 100만 명당 3.8명으로 미국의 3.4명보다 많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는 2050년까지 100% 청정 수소를 공급하고 전국의 수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한국형 그린 수소 생산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전국 226개의 시군구에 수소 충전소를 1기 이상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4.5%로 하루 전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6.4%에 달했고 인천 83.5%, 경기 82.3%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0.9%포인트, 인천 2.5%포인트 높아졌고 경기는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8%로 하루 전보다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일상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1,000명이 넘는 병상 대기자가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가 1,310명에 달합니다. 대기 기간으로 보면 하루 712명, 이틀 240명, 사흘 119명, 나흘 이상은 239명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1,310명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 환자가 484명,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자 등이 8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된 이후 다시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 완치 이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감염 추정 사례가 1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최초 확진 때와 이후 양성 판정 때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근거가 나오면 확정 사례로 분류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재감염 추정 138건 가운데 20건이 재감염 확정 사례로 판명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사망 규모를 줄이려면 전체 확진 규모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며 당장 수도권부터 잠시 일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상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의료 역량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의료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전체적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적 모임의 제한이든 영업시간의 제한이든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식 등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접종자 2명 이하의 최대 4명 허용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만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방역을 강화해 시간을 벌면서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설득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소아 청소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2021년 학생의 발생 건수는 증가했으나 접종률이 높은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고3 대상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이 17%에 불과한 만큼 감염 취약시설인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기본 접종 완료 뒤 추가 접종까지 간격을 토대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은 접종 완료 뒤 4개월, 50대는 5개월 뒤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정해지면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효기간 간격 문제와 적용 대상,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역 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할지와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여부는 오는 29일 월요일에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방역 패스를 식당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영업 제한이 겨우 완화된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강행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다시 일으킨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력할 수 있는 새로운 슈퍼 변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검출됐습니다. 네,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를 무려 32개나 가지고 있어서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공에서 이달 초만 해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1,2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이러한 기하급수적 증가의 배경으로 델타 변이와는 다른 새 변종을 지목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북동부 하우텐 주에서 코로나 변종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다른 8개 주에서도 관찰됐습니다. 남아공 과학자들은 B11529로 불리는 새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시료 100건도 확인했습니다. 이 변종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나왔고 남아공을 여행한 홍콩 남성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갖춰 인체의 면역 체계를 쉽게 허물고 전염력도 강한 현상이 초기 단계에서 관찰됐습니다. 이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를 갖고 있어서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므로 기존 백신은 여기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등으로 면역 체계가 약한 만성 질환자의 몸에서 변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영국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남아공 과학자들은 새 변종의 전염력 등을 더 살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가 급속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영국이 남아공 등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영국은 현지 시각 25일 남아공과 인접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6개국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6개 나라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8%에 이르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모범 국가로 주목받던 포르투갈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 전역에서 다음 달부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식당이나 극장, 호텔 등에 입장할 때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지난달부터 방역 조치를 대부분 풀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지만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비율과 사망률이 모두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연합 EU에 속한 27개국의 인구 100만 명당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 이상으로 미국의 2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비율 역시 100만 명당 3.8명으로 미국의 3.4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유럽 각국은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 접종 등을 서둘러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유럽의약품청도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9개월까지로 제한하자고 제시하고 각국의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각국이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자 증명서 규정을 새롭게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U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이 코로나19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9개월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유효성이 더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각국이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영내 사회적 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증명서 규정을 새롭게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지침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 번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In many countries and communities, we're concerned about the false sense of security that vaccines have ended the pandemic and that people who are vaccinated do not need to take any other precautions.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기에 백신을 확보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돌파 감염과 백신 만능주의 때문에 유럽이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5세에서 11세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EMA의 권고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내리게 됩니다. EMA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히고 이 연령대에는 12세 이상 투약분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MA는 이전에 감염됐다는 징후가 없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백신은 코로나19 증상 예방에 90.7%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과 피로, 두통 등 12세 이상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로 떠들썩합니다.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고 연휴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늘면서 다시 10만 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대형 풍선을 든 축제 행렬이 뉴욕 맨해튼 거리를 행진합니다. 추수감사절 축제 중 가장 화려한 행사인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뉴욕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거리에 나왔습니다. You know, it feels really phenomenal to be here. It feels like New York is on its way to recovery, which feels fantastic. So many people and families out. 공항도 완전 북새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230만 명.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I was so scared when I was traveling last year that I was going to get COVID and take it home to my family, and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next, and I still took the risk, but it still is definitely more it's less nerve-wracking definitely traveling this year. 하지만 이런 현실 인식과 달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만 5천여 명, 2주 전보다 24%나 늘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는 신규 확진자가 80%, 일리노이주도 70% 증가했습니다. 미시간주는 더욱 심각해 감염자가 86%나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급기야 군 의료 인력까지 투입됐습니다. In our letter to the governor, which we sent late last week, we asked for a total of 150 in the state.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위중증 환자 617명에 수도권 병상 대기자만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백신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검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32개의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 일명 지금 현재는 루 변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면서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2개의 그 변이 부위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우점종, 우세종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돌연 변이 부위보다도 2배에 해당되거든요. 네. 물론 개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 변이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변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향후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연구 결과 나와 봐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보이는 그런 돌연 변이 부위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높은 전파력하고도 관련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백신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이 부위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이번에 누 변이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정도, 적어도 델타 변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전파력 또는 백신 회피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제들이 이 누변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기존의 백신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의 연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긴 하겠지만 만약 새 변이가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건지 또 만약 그렇다면 백신 개발에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부분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단은 이런 새로운 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백신 회피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만약에 누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전파력이 높고 백신 회피 능력이 높다라고 하면 점차 우점종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존의 백신으로 만약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백신을 개발했을 때만큼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를 그대로 쓰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만 교체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허가 부분도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단축화돼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대전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바이러스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일명 우리가 다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예. 가지 바이러스를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이 함께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백신 개발 기간은 전보다 조금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남아공 새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결과가 보다 더 나와야 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전파력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백신 네. 회피 능력도 상당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서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우점종이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에 앞서 백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 세계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예. 어찌됐든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세계보건기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건데요. 주요 변이로 지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주요 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변이 바이러스, 우려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려 변이 바이러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려 변이 바이러스든 관심 변이 바이러스든 이렇게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들로부터 입국자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유입된 국가에서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국에서 모니터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을 6개월로 판단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 해외 연구 결과들이 보통 기존의 백신들이 항체 지속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 백신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방역 패스의 특히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과학적으로만 또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일단 전제로 봐서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연령마다 이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다. 즉 상황적인 측면이 분명히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백신 또는 공급 상황에 따라 추가 접종 가능 또는 완료 시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백신의 유효 기간, 즉 이제 이렇게 되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우리가 6개월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추가 접종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6개월을 넘어서 7개월, 8개월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할 계획이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과학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백신의 비축 상황 그리고 향후의 공급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전국 병상 가동률도 72%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였잖아요.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일상회복 새 방역 지침 발표가 연기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방역적인 측면을 나눠보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긴급하게 지금 새로운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과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방역 대책을 발표할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지금이 우리가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중환자 병상 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70%를 가동률이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소진 상태에 도달했다. 이미 수도권은 거의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세 차례의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예. 이게 단기간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3주 내지 4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순차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 즉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와 그리고 병상 확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역 강화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수소를 환경오염 없이 생산되는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전국의 수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6일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한국형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블루수소 생산 확대에 맞춰 충분한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40년까지 14개 수소 항만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수소 충전소를 1기 이상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트럭, 선박, 트램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공정도 단계적으로 수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핵심 유망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고급 인재와 현장 특화 인력 양성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소 클러스터 조성, 규제 자유 특구 확대 등을 통해
각 지역으로 수소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4천여 개 품목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가운데 200개의 핵심 품목은 별도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제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를 열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가 넘는 4천여 개 수입품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보 대상 품목의 중요성을 판단해 등급을 나누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업별로 100개에서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다음 주까지 지정한 뒤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급망 재편 등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한중경제공동위원회가 오는 30일 화상으로 열립니다. 양측의 수석 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런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경제공동위에서 무역 투자 협력, 양국 간 경제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와 함께 게임,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한중경제공동위는 양국이 해마다 개최하는 경제협력 대화체로 양국의 경제 분야 관심사항 전반이 논의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 청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런데 사람 대신 줄에 매달려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층 높이의 건물, 줄 2개에 매달린 로봇이 페인트가 묻은 벽에 물을 뿌리며 움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층 건물용 청소 로봇입니다. 사람이 작업하듯 옥상에 줄을 설치하면 로봇이 줄을 타고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술은 로봇이 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기계 내부로 들어간 줄이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는 물론 대각선 방향이나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한 기술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어 먼지나 새똥 등 이물질을 분류하고 오염 정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 달린 카메라는 오염 위치는 물론 청소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줄로 연결된 청소 로봇 이외에도 곤돌라에 실어 유리창을 닦을 수 있는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곤돌라의 위아래 움직임을 로봇과 연동시켜서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타입의 로봇이었고요. 두 번째 타입은 곤돌라가 없을 때 실제 줄을 걸어서 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첫 번째는 초고층 빌딩, 두 번째는 중고층 빌딩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882명. 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초고층 빌딩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청소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돔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며 국내 기업과 함께 현재 상용화도 준비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돼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월패드가 해킹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오른 공동주택 700여 곳 가운데 해킹 흔적을 확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유출과 유통 사실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협의를 적용해 해커를 추적 검거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를 둘러보고 첨단 IT 기술의 현장 적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 교육열도 높은 코스타리카는 송도 국제도시의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를 방문해 장학금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 교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빈으로 방한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인천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찾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국제도시의 개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송도와 청라, 영종 지역의 교통과 방범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카를로스 대통령은 앞선 IT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It's very impressive, and actually, I'm just digesting everything we've seen. But it's very avant-garde. 아방가르드. Yes. 인근의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방문해서는 학생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100위권의 대학, 노벨 경제학상 교수진 등이 포진한 대학을 통해 자국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의 친선 교류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턴십과 장학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모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은 BTS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해외 친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Para mí, mi experiencia estudiando en Corea ha sido muy gratificante. He podido conocer muchas cosas sobre la cultura que no conocía, ya que es muy diferente a mi cultura mexican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개발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28%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오름폭만 보면 2015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25%포인트 급등한 3.26%, 일반 신용대출은 0.47%포인트 오른 4.62%였습니다. 다만 예금 등 저축성 수신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1.7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일자리가 68만 개 넘게 늘었지만 유독 30대 일자리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8만 1,000개가 증가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9만 개 넘게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30대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7,000개 줄면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30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 20대까지 합치면 2030 청년층의 제조업 일자리는 5만 5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가채무 2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애초 계획한 8조 3천억 원에서 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04조 원에서 101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주요 서비스 업종 가운데 자동차 수리와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1개 주요 서비스 시장별로 각각 1,000명의 소비자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한 2021 소비자 시장평가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 수리와 포장이사가 100점 만점에 79.8점으로 공동 최하위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 지향성 개선이 시급한 경고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비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시장은 83.3점을 받은 일반 병원 서비스였고 이어 치과, 실손 의료보험 등이 양호 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전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 점수는 80.7점으로 2019년 조사 때의 77.6점보다 3.1점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앞으로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민간 기업과 손잡고 1인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 전략 콘퍼런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투자 유치, 콘텐츠 판매 시청자를 위한 1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판매 장터 등으로 운영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AI를 대중에 대한 감시나 인간에 대한 기계적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AI 기술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아이오닉5의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는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등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완전 자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승용차 마일리지 자동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차 커넥티드카 이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 앱과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을 연계해 앱과 등록된 주행거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수기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죠. DNA 분석 같은 최신 기술 속에서도 지문은 여전히 범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이 언제부터 범죄 수사에 활용된 건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들은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 현장의 지문을 감식해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문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헨리 폴즈라는 일본에서 일하던 영국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던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한 에드워드 모스라는 미국의 고고학자의 강의를 듣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물학자이기도 한 모스는 갑각류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는데 우연히 바닷가에서 조개무지를 발견하고 발굴에 뛰어들었습니다. 폴즈도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발굴을 도왔는데 하루는 조개무지에서 나온 토기 조각을 살펴보다 표면에 미세한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폴즈는 그 무늬가 다름 아닌 지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릇에 남은 지문을 보면 그 그릇을 만든 도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지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폴즈는 손가락 끝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자신의 환자와 지역 주민, 학생 등의 지문을 채집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폴즈는 자신이 수집한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사소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독용 알코올을 조금씩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물을 섞어 술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폴즈는 실험용 비커를 조사해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주변 사람들의 지문 카드에서 동일한 지문을 찾아낸 폴즈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궁했고 학생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문이 범인을 잡는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폴즈는 지문에 대한 철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지문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폴즈와 그의 의대 학생들은 지문의 융선 모양을 면도칼로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융선이란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융선은 예외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생겨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문을 손상해도 이전과 똑같은 지문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의 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달라지거나 몰라보게 바뀌는 얼굴처럼 이 지문도 성장하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지문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신한 폴즈는 네이처에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고 범죄 수사에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폴즈의 논문이 나가고 한 달 뒤 네이처에는 윌리엄 허셜이 지문을 서명처럼 쓰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인도의 치안관이었던 윌리엄 허셜은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1858년부터 인도 사람들이 계약할 때 지문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폴즈가 먼저 지문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지만 세상의 관심은커녕 세계 지문사에 그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폴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1930년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그 후 1987년 죽은 지 57년 만에 생전에 그가 그토록 원하던 지문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지문이 진짜 범인을 찾는 데 쓰인 첫 사례는 1892년 아르헨티나 경찰 후안 부세치치가 문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두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를 검거한 일입니다. 이후 1901년부터 런던 경찰국이 지문 체계를 채택해 범죄 수사에 사용되었고 1960년 후반에는 지문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라이브 스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 분야 기술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문은 왜 있는 것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자 니나 아블론스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손가락, 발가락 끝의 지문은 영장류가 나무를 잘 타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부 표면의 미세한 굴곡이 나무를 잡을 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한다는 것이죠. 한편 2009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지문의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미끄럼 방지 기능보다는 촉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구조라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특히 섬세한 질감을 느낄 때 지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물체의 표면을 지나갈 때 진피에 있는 신경 말단인 파시미소체가 진동 형태로 감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이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신체적 코드인 지문. 이 같은 지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DNA의 요소가 아주 유사한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만큼은 다르다고 하니까 이 지문의 세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 늦기 전에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활기를 되찾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도 잡고 국민 불편도 덜어줄 솔로몬의 대책이 절실하지만 좀 더 철저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